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만 먹어왔던 그가 왜 사색이 되어서 레스토랑을 뛰쳐나오게 된 걸까요? 급하게 뛰어나온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식당에서 무슨 일을 당했길래 다 큰 성인 남자 눈에 눈물까지 고여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슐랭 가이드 평가원으로 일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을 평가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죠.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완벽한 플레이팅과 정교한 조리 기술이 돋보였어요. 최고급 식기에 담긴 요리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었고 소믈리에들의 와인 페어링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도쿄의 레스토랑들은 또 다른 차원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어요. 최고급 도시락 전문점에서는 계절마다 바뀌는 식재료로 일본의 사계절을 표현했죠. 스시 장인들은 완벽한 온도와 간으로 생선 본연의 맛을 끌어냈고 가이세키 요리점에서는 그릇 하나, 장식 하나까지 계산된 움직임으로 섬세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레스토랑들은 요리사들의 자부심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피렌체의 한 레스토랑 셰프는 할머니에게 배운 라비올리 레시피를 고집하며 현대적 해석을 거부했죠. 나폴리의 피자 장인들은 피자 도우 반죽 시간을 초 단위로 맞추며 전통을 지켰습니다. 사실 저는 각 나라의 요리를 평가하면서 나름의 기준이 생겼어요. 프랑스 요리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이탈리아 요리는 전통성과 재료의 신선도를, 일본 요리는 세심함과 절제미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만의 평가 기준이 꽤 확고해졌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미슐랭 가이드의 한국 진출을 준비하며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전 조사에서 한국의 미식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죠. 한식의 발효 문화는 세계 음식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고 김치는 이미 건강식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미식 전문가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미식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한국의 진정한 맛집은 화려한 거리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식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강조한 첫 번째 조언이었어요. 평가원으로서 저는 이러한 조언을 항상 주의 깊게 듣지만 때로는 현지인들의 자부심이 과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은 객관적 판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정말 달랐어요. 서울의 식당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저는 점차 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음식 문화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평가 기준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예술성이나 전통성, 아니면 섬세함. 물론 이런 요소들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나라의 음식 문화와도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치였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써온 평가 보고서의 형식으로는 한국의 음식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번 평가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는 종로구의 좁은 골목을 걸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아니었다면 결코 찾지 못했을 것 같은 곳이었죠.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이 위치한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함이나 도쿄 긴자의 정갈한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빌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낡은 간판들이 걸려 있었죠. 미식 전문가의 추천으로 찾아온 40년 된 한 식당은 그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할매 손맛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처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약간 실망했죠. 파리나 도쿄였다면 이런 외관의 식당은 위생검사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선입견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주방에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방에서는 할머니가 식재료를 다듬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큰 물을 썰고 계셨죠. 그들의 모습에서 매일 아침 반복되었을 일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건너편 카페에 앉아 이 식당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9시 반이 되자 할머니가 나오셔서 식당 앞을 쓸기 시작하셨죠. 도쿄의 스시 장인들도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청소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10시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저는 첫 손님으로 들어갔죠. 40평 규모의 실내는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15개의 테이블은 간격이 좁았지만 각각의 테이블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주방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조리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오히려 식당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주방에서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제가 보았던 주방은 마치 군대 같았어요. 주방장 아래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죠. 소스 담당, 육류 담당, 디저트 담당 등이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섹션이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방은 전혀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큰 국솥을 저으며 때때로 맛을 보셨고 할머니는 여러 개의 프라이팬을 동시에 다루며 다양한 반찬을 만드셨죠.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큰 김치통이 있었고 양념장이 담긴 크고 작은 통들이 즐비했어요. 흥미로웠던 것은 양념장 통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9월 12일 담근 간장, 10월 3일 만든 고추장 같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식당 벽면에는 20년 전쯤으로 보이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노부부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사진들은 이 식당이 단순한 장사가 아닌 한 부부의 인생이자 열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1시 30분 점심시간이 되자 주변 회사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양복을 입은 직장인부터 캐주얼한 차림의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작은 식당을 찾았죠.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메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있죠? 할아버지, 저 오늘은 갈비찜 먹을게요.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는 그제야 이 식당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이 지역 사람들의 일상이자 추억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고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너무나 단순했거든요. 된장찌개, 갈비찜, 비빔밥 등 기본적인 한식들이 전부였죠.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처럼 화려한 코스 요리도 도쿄의 고급 일식집처럼 희귀한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도 없었습니다. 가격대도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어서 더욱 놀랐어요. 파리에서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하나가 최소 200유로는 하는데 말이죠. 미슐랭 평가원인 제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소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입을 떼는 순간 저의 모든 편견이 무너졌어요. 주문한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특별했죠. 프랑스의 유명 셰프들이 만드는 비싼 육수보다도 더 풍부한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된장의 발효향은 깊었지만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숙성된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채소들의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두부는 부드러우면서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반찬이었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빵이나 올리브 오일 정도만 기본으로 제공되고 그마저도 외부 업체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죠. 일본의 식당들도 절임류나 일부 반찬은 전문 업체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반찬은 주방에서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특히 김치는 3개월 이상 숙성된 것이었죠. 적절한 산도와 감칠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시판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맛이었어요. 콩나물 무침은 참기름과 깨가 적절히 어우러져 고소했죠. 시금치 나물은 간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도토리묵은 쫄깃한 식감이 좋았고 막걸리로 만든 두부김치는 새로운 맛의 발견이었어요. 갈비찜을 한 점 집어들었죠. 프랑스의 레스토랑에서는 고기를 조리할 때 그램 단위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재고 온도와 시간을 철저하게 제어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갈비찜은 그런 정확한 계량 없이도 완벽한 맛을 만들어냈어요. 고기는 부드럽게 익어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뼈에서 분리되었죠. 간장 베이스의 소스는 깊은 맛을 자아냈습니다. 당근과 감자는 양념이 잘 배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식감이 살아있었어요.
밥 한 공기도 특별했죠. 도쿄의 고급 스시집에서 먹었던 셰프 특제 밥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했고 특유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죠.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반찬 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에 할머니는 늘 넉넉하게 리필해 주셨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은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그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는 고추장을 넣기 전에 먼저 손님의 취향을 물어보셨죠. 매운 걸 좋아하세요? 이런 섬세한 배려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저는 이 소박한 식당이 가진 특별함을 계속해서 발견했어요.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정교한 칼질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에 가려지지 않은 음식 본연의 맛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음식에서 느껴지는 정성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요리의 완성도를, 일본의 고급 식당에서는 식재료의 신선도를 중요시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음식을 만드는 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며 저는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손맛이구나. 레시피나 계량만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정성이 만들어낸 특별한 맛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주방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은 모든 요리가 나가기 전 일일이 검수를 하고 플레이팅의 각도까지 체크하죠. 도쿄의 레스토랑에서는 요리사들이 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할머니는 전혀 달랐어요. 레시피북도 계량 도구도 없었죠. 수십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움직임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의 간을 맞출 때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 직감적으로 판단하셨어요. 궁금증이 생겨 여쭤보았죠. 할머니, 요리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통역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건 없어요. 시집 와서 시어머니께 기본만 배우고 나머지는 손님들 반응 보면서 조금씩 고쳐나갔지요. 이 단순한 대답 속에서 저는 한국 음식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도쿄의 스시 장인들은 최소 10년의 수련 기간을 거치죠. 처음 3년은 밥을 짓는 법만 배우고 그 다음에야 생선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파리의 셰프들은 유명 요리학교를 나와 여러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아요. 하지만 이곳의 할머니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님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요리를 발전시켜 오셨죠. 그래서일까요? 할머니가 만드는 음식에는 교과서적인 정확성 대신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고추장을 넣을 때도, 된장을 풀 때도, 간장을 넣을 때도 절대 저울이나 계량컵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손맛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이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손맛이라는 게 말이지, 손으로 재료를 만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떤 맛이 부족한지, 그게 다 손끝으로 느껴지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저는 늘 객관적인 기준을 중요시했죠. 정확한 온도, 완벽한 플레이팅, 일관된 맛.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음식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레시피를 따르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재료와 대화하고 불과 호흡하고 시간과 교감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손맛이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장독대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곳에서 직접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신다고 했죠. 장맛이 좋아야 음식 맛도 좋지요. 된장은 3년 이상 숙성된 걸 써야 해요. 이런 긴 시간의 투자는 현대의 레스토랑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점심 서비스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할머니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40년 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내 자식 같아요. 내 자식한테 대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에너지. 그것이 바로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였죠.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손맛은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특별한 언어이며 사람과 음식이 나누는 따뜻한 대화다. 이제야 저는 한국 음식이 가진 특별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비스 방식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레스토랑과도 달랐어요. 파리의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와인을 따를 때는 병의 각도까지 신경 쓰죠.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종업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최상의 예의를 갖춥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런 형식적인 서비스가 없었어요. 대신 할머니는 손님들의 식사를 살피며 수시로 말을 건네셨죠. 더 드세요. 반찬 더 드릴까요? 국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등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챙기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머니의 기억력이에요.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죠. 이분은 매운 거 잘 못 드세요. 저분은 콩나물 많이 주세요 하며 각각의 손님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도 VIP 고객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손님의 취향과 알레르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죠. 하지만 이곳의 고객 관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어떤 회사원이 기침을 하며 들어왔을 때였죠. 할머니는 즉시 알아차리시고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오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이거 드시면 속 따뜻해질 거예요. 그 회사원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서비스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그것은 매뉴얼화된 서비스나 전문적인 교육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니가 보여주신 세심한 배려였어요. 혼자 오신 손님에게는 더 자주 말을 걸어주시고 처음 오신 손님에게는 음식 먹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셨죠. 외국인인 저에게도 영어로 된 메뉴판을 찾으시다가 없자 손짓 발짓으로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어요. 주변 회사에서 단체 손님들이 왔죠. 테이블이 부족했지만 할머니는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돌려보낼 순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직접 의자를 옮기고 테이블을 재배치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보았어요. 할아버지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수시로 홀을 살피셨죠. 저기 손님이 물 떨어졌어요. 여기 숟가락 더 필요해요. 이런 소리에 할머니는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두 분의 호흡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춤을 춰온 듀엣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레스토랑의 서비스를 평가해왔죠. 그리고 늘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서비스는 그런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었어요. 형식적인 매뉴얼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늦은 점심시간에 한 학생이 들어왔죠.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동전을 꺼내 세어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슬그머니 반찬을 평소보다 많이 담아내오셨어요. 많이 먹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제공되는 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심이자 배려였어요. 매뉴얼화된 서비스나 형식적인 친절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교류였죠. 미슐랭 가이드의 서비스 평가 기준에는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손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자 할머니는 인스턴트 커피를 내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죠. 파리였다면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커피가, 도쿄였다면 정성스레 내린 녹차가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이 소박한 인스턴트 커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할머니의 말씀이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식사하시고 바로 나가면 체하실까봐 여기 앉아서 조금 쉬다 가세요.
그 한마디에는 손님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커피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습니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평범한 커피 한 잔이 그 어떤 고급 커피보다도 특별하게 느껴졌죠. 옆자리의 단골 손님은 이 집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니 그 의미를 조금씩 알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친 손님들 대부분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가끔 그들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도 했죠. 어제 면접은 잘 보셨어요? 따님 대학 합격했다면서요? 요즘 일이 많아 보이네요. 그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파리의 레스토랑에서는 식사가 끝나면 계산서를 가져오고 손님들은 곧바로 자리를 비워야 하죠. 회전율은 레스토랑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손님들이 좀 더 머물다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작은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손님들께 커피를 내어드리기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보자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0년 전쯤이었나? 한겨울에 감기에 걸린 손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식사 후에 추워 보이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했더니 그 후로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식사하신 분들께 커피를 내어드리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손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배려가 이제는 이 식당의 전통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더욱 놀라운 것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이 전혀 변함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디저트와 함께 에스프레소를 제공할 때도 최고급 원두와 최신식 머신을 고집해요. 커피잔의 온도, 크레마의 상태, 서빙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죠.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마신 인스턴트 믹스커피에는 그런 것들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이었어요.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 식사 후에도 편히 쉬다 가시라는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 이 모든 것들이 이 소박한 커피 한 잔에 담겨 있었죠.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숟가락 젓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편안한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미슐랭 평가원으로서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최고급 음료를 마셔봤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서비스란 형식의 완벽함이 아닌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 단골 손님들이 이 집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하시는지. 그것은 커피 자체의 맛이 아닌 그 커피에 담긴 따뜻한 정 때문이었던 거죠. 이 식당은 제가 평소 사용하는 미슐랭 평가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웠어요. 평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리의 창의성이나 조리 기술의 정교함 같은 부분에서는 특출난 점을 찾기 힘들었죠.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처럼 화려한 플레이팅도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 같은 최고급 식재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제가 알던 어떤 기준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예술성,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성, 일본 요리의 섬세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였죠. 투박해 보이는 외관 속에 담긴 진정성,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 속에 담긴 따뜻함, 그리고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전통 레스토랑들도 가족의 레시피를 고수하며 대를 이어가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죠. 3대째 이어져 온 파스타 레시피는 그 식당의 자부심이자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반면 이 한국의 식당은 40년의 세월을 브랜드화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매일 성실하게 같은 음식을 만들어 왔을 뿐이었죠. 일본의 라멘집들을 평가할 때면 육수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물의 온도, 삶는 시간, 간수의 양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전수하죠.
하지만 이곳의 할머니는 그런 것 없이 오감으로 음식을 완성해내세요. 된장찌개에 간을 맞출 때도 반찬을 만들 때도 모든 것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을 엄격하게 교육해요. 와인 글라스를 잡는 위치부터 손님과 대화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서비스 대신 손님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15년간 평가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늘 서양의 기준으로 음식을 평가해왔다는 걸 이곳에서 깨달았어요.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정신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죠. 특히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은 제가 알던 어떤 평가 기준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특별한 가치였습니다. 할머니의 40년 경력은 단순한 시간의 축적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손님들과의 만남, 그들의 표정과 반응을 읽어가며 발전시켜온 요리의 여정이었죠. 최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정교한 칼질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기교가 없기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음식 본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식당은 미슐랭의 별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미슐랭 스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평가 기준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정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세계의 미식가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음식을 평가할 때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맛의 완성도나 서비스의 세련됨을 넘어서 그 음식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이 앞으로 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미각의 즐거움? 아니면 예술적 표현? 이 작은 한국 식당에서 저는 새로운 답을 찾았어요.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이자 정성과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언어라는 것을 말이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어요. 15년간 평가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각 나라의 음식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배웠죠. 프랑스는 요리의 예술성을 추구했고, 이탈리아는 전통의 맛을 고수했으며, 일본은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요리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요. 접시 위에 모든 요소들이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섬세하게 배치되죠. 소스 한 방울, 가니쉬 하나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리는 곧 예술이었어요. 이탈리아 레스토랑들을 방문할 때면 늘 그들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100년 된 레시피를 그대로 지키며 현대적 해석을 거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은 곧 역사이자 정체성이었어요. 일본의 레스토랑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도쿄의 한 스시 장인을 평가할 때면 생선을 자르는 칼질부터 손님에게 내어주는 순간까지 모든 동작에서 절제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리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투박해 보였던 외관, 체계적이지 않아 보였던 서비스, 화려하지 않은 플레이팅.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파리의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40년 된 국물의 깊은 맛을 어떻게 평가 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이 담긴 반찬들을 어떻게 점수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평가원으로서 이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발효의 과학, 장인 정신, 서비스의 진정성.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음식의 일부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의 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의 문화일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식당에서 마신 소박한 인스턴트 커피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죠. 40년이라는 시간, 수많은 손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담긴 정이 녹아있는 특별한 한 잔이었습니다. 미슐랭 본사로 돌아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새로운 제안을 하나 추가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음식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음식에는 별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이죠.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품질이나 음식의 맛을 넘어선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성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많은 레스토랑들이 미슐랭 스타를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쩌면 미슐랭 가이드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을 찾는 날을 기다려요. 그 좁은 골목, 투박한 식당,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으로서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손님으로서죠. 그리고 이번에는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비록 서툰 통역기의 도움을 받더라도 한국 음식에 담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된장찌개 레시피가 아닌 그 레시피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 40년간 한결같이 정성을 다해온 그 마음의 이야기를 말이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왔던 미슐랭 가이드 평가원도 한국의 정을 느끼고 한식의 매력을 충분히 느낀 것 같네요. 한식의 위대함을 공감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